자, 지금부터 이제 철학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서양은 인간의 이성 때문에 인간의 도덕이 있다라고 하는 도덕성을 이성의 일부거나 이성의 작용이거나 그런 걸로 생각을 해온 그런 합리주의 역사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스콜라 철학의 역사도 원래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없었는데 성경책을 보면 그리스 철학과 결부되면서 첫 번째는 네오플라톤주의와 결부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부 철학의 기독교 신학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걸 교부 철학이라고 그러고, 다시 네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결합해서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이제 기독교 신학이에요. 스콜라 철학은 두 가지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오 플라톤주의적이든 네오 아리스토텔레스주의든 둘 중에 하나거나 둘이 막 혼혈되어 있어요. 두 개의 경향 하나의 공통점은 합리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성이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 동양에서 유사한 그런 또라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심이라는 건 심정이니까 감정인데, 또는 공경지심 또는 시비지심을 사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단을 성리의 소산으로 봤어요. 리로, 이성에. 그러니까 뭐 또라이도 보통 또라이가 아니죠. 공자 명자가 감정이라고 가르쳤는데 도덕감정이라고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싱킹과 필링을 아예 그 구분도 못하는 수준이야. 이 성리하고 수준은. 필링하고 싱킹을 구분을 못해? 생각하는 것하고 느끼는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55년생 구분할 줄 알죠? 네? 그거 구분 못하면 철학 출발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은 참석과의 개똥철학인 거야. 이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것은 철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감각 또는 감정이라고 하고, 감각과 감정을 합쳐서 감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유하는 능력, 이지적인 능력, 그게 이성이든 지성이라고 불리든 다 이성이라고 통칭하는 거야. 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다. 이성은 행동을 안내하거나 자극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오로지 인간은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그 감정이 한 32개 정도 되는데, 대단히 감정을 연구에 들어가면 어려워요. 대단히 낯선 영역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데서는 다 정확히 살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대단히 감정이 어려운 거라고. 그리고 하나의 인간의 행동이 하나의 감정으로 벌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하나로 혼효되면서 벌어진다. 내 책에서 내가 든 얘기는, 김연아가 모스크바에서 또 금메달 딸 줄 알고 했는데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땄죠. 그것에 대해서 막 조국에 있는 팬들은 심판의 부정 심판이고, 또 이번에 그 금메달 그때 소치에서 땄던 그 선수가 북경에서 뭐 약물 먹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그랬죠. 그런데 억울한 상황인데도 김연아는 심판에 그 판정에 순응했어요. 순응하고 기자들 앞에서는 금메달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라고 하는 인터뷰로 이제 끝냈는데, 아예 의연하게 끝냈어요. 그 의연한 감정으로 의연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행동이 그 의연함의 감정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국에서 팬들의 성화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분노를 참는 인내심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감정이 그 기자들 앞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선수가 가져갔겠죠라고 하는 말 하나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의연함의 표현으로만 보면 안 되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감정의
종합판이다 그 행동이. 그러듯이 대단히 실은 분석해보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일단 크게 단순 감정과 공감 감정으로 나눠진다. 단순 감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 노, 애, 구, 애, 오, 욕. 희, 기쁨, 노, 성냄, 애, 슬픔, 구, 두려움. 받았어. 뭘 안다고 가만히 있어. 애구, 뭐라고 그랬지? 희, 노, 애구, 애, 오. 뒤에 애는 사랑한다는 뜻이야. 좋아한다는 뜻. 애, 오, 싫어함. 좋아하고 싫어함. 애, 오는 악자 있죠? 한자 악자를 오로 읽으면 싫다는 뜻이야. 악으로 그러면 선의 반대말이고. 애, 오, 욕, 욕망. 욕망은 아무데나 붙을 수 있어요. 뭐 뛰고 싶다 어쩌다 아무데나 인간의 행동에 붙을 수 있지만 그 욕망이 없으면 또 움직이지 않죠. 이 7가지로 인간이 단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단순 감정이 7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을 해서 7개지. 가령 놀람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지만 여기 안 들어있죠. 기타 몇 개의 더 단순 감정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 같은 거, 가령 여기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여기에 그 계단이 있으면 동일한 간격으로 계단이 쭉 이어질 거라는 믿음 속에서 내려가죠. 뭐 친구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계단 안 쳐다보고. 근데 그런 믿음, 어떤 서틴티, 확실성 이런 것도 인간 감정인데 단순 감정이에요. 사물과 관계니까. 사람과 관계의 믿음은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그 반대는 이제, 그것과 구별되는 감정으로는 공감 감정이 있다. 강의를 오랫동안 내 강의를 들은 사람은 다 알 텐데, 복습으로 들으세요. 공감 감정은 다시 도덕 감정과 비도덕적 감정으로 나눠져요. 도덕 감정은 아까 말한 사단지심, 요새 말로는 동정심, 정의감, 공경심, 그리고 십이지심, 도덕 감각 4가지고, 도덕 감각은 대대로 어떤 것들이냐면 도덕 감정으로도 바뀌게 되는데, 남의 발 밟으면 미안하죠.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또는 남의 상황을 깨트릴 것 같으면 실례합니다 하고 들어가지, 막 불쑥불쑥 들어가지 않죠. 그런 자기의 죄송함을 아는 거, 또는 반대로 자기가 잘하는 행동의 경우에는 약간 떳떳함을 느끼죠. 떳떳함. 떳떳하지 못하면 반대로 자책감 같은 게 들고, 자책감 드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을 내보이기 전에 이미 자기가 잘못했다는 도덕 감각적 판단이 있는 거죠. 내가 실례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도덕 감각과 도덕 그 감각의 감정은 같이 있어서 맹자가 시비지 심이라고 그랬어요. 심이라는 말이 감정도 되고 감각도 돼요. 불교에서 제일 많이 파고드는 게 이 마음의 문제죠. 심의 문제. 우리 직지심, 우리 고려에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현존한 물건으로서 증명해 주는 것이 직지심체 요절이죠. 직지심체, 마음. 근데 거꾸로 영어로 센스가 감각도 되고 또 감정도 돼요. 정의, 감 그러면 우리말로도 감 그러면 감정인데, 정의, 감정. 또 감각, 판단도 되죠. 감성적 판단을 감각이라고 해요. 쉽게 감각이 없는 놈이라고 할 때 그런 감각적 판단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성적인 게 아니야. 이 판단력은 그냥 감각 판단이라고. 그런 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타이밍 놓치는 경우 많죠. 부부간에 여보 나 사랑해. 근데 거기 1초 머물렀다. 아부 떼는 거야. 그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냥 즉각 나와야죠. 도덕, 아니, 정의감 그러면 영어로 센스가 감정도 되고, 센스가 영어가 감각도 되듯이 우리 말로도 이렇게 마음 십자가 감각도 되고 감정도 되고 그 측면을 꼭 알아둬야 된다. 도덕 감정은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도덕 감정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인의예지로 연결되는 이 사단지심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우리의 도덕적인 카테고리를 뒷받침해 주는 게 네 가지 감정이에요. 명자 말로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공경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감정이고 이건 대덕, 큰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지키기 어려워요. 네? 인의예지를 다 지키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인이 사랑인데 인내심을 다 지키나? 이익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그 이익이 그 어떤 사랑을 능가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대체로 여러분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이익을 더 중시해서 살아요. 도덕적인 것보다도. 그렇지만은 그런 이익을 중시하더라도 또 조금은 또 인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인이 좁죠.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니 이런 거 하라면 너 지금 뭐 네가 애국지사 되려고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옆에서. 우국지사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거나 그러면 다 애국자 돼요. 요즘 무슨 하나 그 단톡방에 하나 있는데 저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 여자가 엄청나게 이 선거에 대해서 엄청 개입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그런 게 그냥 애국자가 돼갖고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때 우리도 인의예지를 어느 정도 대중들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멀리 떠나가면 그게 뭐 전면으로 확대돼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하나도 없다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보통 때 그 사랑은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프라이빗하게. 근데 이제 공적으로 퍼블릭 해주려면 목숨 내놔야 되니까 쉽지 않죠. 이익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죠. 인의예지를 다 공적으로 지키려면. 그래서 그 대덕과 반대되는 건 소덕이라고 그래요. 소덕도 도덕이야. 대덕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익으로 볼 때는 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인간의 타고난 네 가지 도덕감정으로부터 생겨나는 인간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소덕은 그런 여러 가지 본능은 본능인데 그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지키면 더 좋고 안 지키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가령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산다. 검소하게 살면 좋은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어요. 근데 인의예지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거나 제3자에게 삶을 이롭게 해주거나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우리 내 조교가 검소하게 살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근데도 칭찬한다고. 이 검소한 사람이라고. 작은 도덕이야. 근데 검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뭐 그럴 수 없어요. 아마 어머님이나 비난할 수 있죠. 너는 왜 이렇게 사치스럽냐고. 너는 왜 이렇게 낭비적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타치할 수 없고 검소하지 않다고 그래서. 또 전략적으로 사는 거 좋죠. 전략. 낭비적인 것보다 전략이 나은데 낭비하고 전략하면, 낭비하면 그 사람에게 손해고 전략하면 그 사람이 이익이에요.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거라고. 근데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검소하고 전략적으로 사는 사람이 남한테 얹혀 살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멀리 보면은 불리해지지 않아서 칭찬해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전략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뭐 남을 그렇게 도덕적으로 헐뜯을 이유는 없는 거죠. 또 바지런하다, 부지런하다,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도덕책에서. 또 민환하다. 뭐 이해관계가 있으면 재빨리 그걸 챙겨서 자기가 그걸 매니지하고 이러는 사람이 민환하다고 그러는데, 민환한 사람이 돈도 벌고 기자도 민환 기자가 되는 거지. 칭찬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만 좋은 거야. 그것도 직접적으로는. 그다음에 청결, 몸 신체적인 청결. 청결하면 그 사람한테 건강에 좋은 거지. 저 삼자에게 직접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청결한 사람을 칭찬해요. 더러운 사람보다 청결한 사람을 칭찬한다. 삼자에게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이것은 지켜도 되고, 머리를 하루에 한 번씩 감는 사람, 머리를 이틀에 한 번씩 감는 사람, 프랑스 사람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감는 사람, 독일 놈처럼 3일에 한 번만 감는 사람, 전 세계에 다 감는 율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애들하고 독일 애들하고 있으면 뭐 3일에 한 번 감는 애하고 하루에 한 번 감는 한국 애하고 싸워. 응? 싸운다고. 물 많이 쓴다고 싸우고. 서양 놈들 엄청 더러워요. 영국 놈들은 더 더럽고, 독일 놈이 제일 깨끗한 편인데 그렇다고.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그 비누를 써가지고 라인강 하구가 비눗물이 너무 막 이제 농도가 짙어져가지고 라인강 하구에 섬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의도처럼 섬들이 있는데, 섬들이 그 비누 거품이 막 파도 치면은 계속 올라오고 말르면 막 산더미처럼 해서 그 섬이 안 보여버려. 나무가 다 가려가지고 안 보여. 그 거품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잠수해서 들어가서 보면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 비눗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 폐류도 하나도 없어. 조개도 다 죽어서 홀라당 까져가지고. 근데 세느강을 보면 다 펄펄 살아있어요. 프랑스 놈들이 훨씬 더러운지 알겠죠? 목욕을 안 하니까. 세느강 그 정도야 비교적. 그래가지고 다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고 다니고 밑에 들어가면 막 난리야. 그리고 거기서 거품 현상 나가지고 그 세느강 하류에 있는 섬이 그걸로 가려지는 그런 건 본 적이 없고 기록된 적도 없어요. 그렇게 되지만 그 세 나라가 한국 사람보다 다 더럽다고. 그러니까 기수 와서 싸워 애들이. 딸내미도 많이 티격태격 왔더라고 영국에. 흉보는 거야. 너희들은 왜 맨날 매일 샤워하냐? 여기는 정상인데 왜 정상이 비정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안 좋잖아 기분이. 너희들은 안 하냐? 그러고 티격태격. 너희나라 민족은 더럽구나 그러다가 민족까지 비난하다가. 자, 이 작은 도덕은 자공이 말했듯이 넘나들 수 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지켰다고 목욕 몇 번 안 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지 않는다. 네? 그런데 아까 말한 인의애지를 안 지키죠. 그것은 대인이든 소인이든, 대인군자는 오늘날 말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야. 사회 지도층 인사든 일반 서민이든 안 지키면 양심의 가책을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서민들이 이익을 앞세운다고 그랬죠. 대중들이 이익을 앞세우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게 옳은 건데 나는 이익을 내 새끼들 챙기니라고. 왜? 큰 사랑보다 자기 집안에 있는 처자식 챙기거나 자기 아들들 딸들 챙기는 거, 그 사랑, 작은 사랑을 더 중시하니까 이익을 중시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반 서민들의 이익이라는 거, 이기심의 배후에는 이기심의 궁극적인 귀착점은 다시 작은 사랑, 가족적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 거라서 만약에 그거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남의 국가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러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얼만큼 느끼냐? 평생 느껴, 평생. 갚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아, 그 양심의 부담은. 아마 가슴속에 하나씩 다 그 인의예지를 어겨가지고 양심의 부담을 느끼는 게 하나씩 있을 거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이 사단지심은 셀프
자기 처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경찰이 잡아다가 또는 옆에서 삿대질해서 벌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평생 비난하게 돼 있다. 이게 도덕 감정이에요. 작은 도덕 감정은 그냥 여기서 철학에서는 별로 논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덕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준 거야. 아까 소덕은 내가 말한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다음에 비도덕적 공감감정이 있다. 비도덕적 공감감정. 대표적인 건 사랑이야. 사랑. 아까 7정에서 나오는 그 애, 사랑애는 그건 좋아한다는 뜻이고 호, 좋아할 호자나 같은 뜻이고 여기서 사랑 그냥 대등한 사람들 간에 느끼는 그런 좋아하는 감정, 그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도덕 감정이 아니에요. 연애하는 감정이 무슨 도덕 감정이고 부부간의 사랑이 무슨 도덕 감정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공감 감정으로.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두 마음 간에 공감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두 마음 간에 공감적인 동심, 그게 깨지면 사랑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 개념을 모르면 사랑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 개념을 정의할 수가 없다고. 뭐 일심동체다 이따위 소리 하면 사랑 다 깨지는 거야. 어떻게 일심이요? 두 사람이지 살 때는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공감으로 동심을 이룰 경우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심동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마음이 없어져 갖고 하나를 하나에 굴복시키지 않는 한 그런 사태는 안 나죠. 옛날 봉건 시대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일심동체. 여자들 억압하려고 거꾸로 나중에 가면 여자가 남자 억압해도 또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는 한 두 인격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서로 공감을 통해서 같은 마음에 도달하는 거. 공감적 동심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 좀 다 들어. 측은지심은, 동정심은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사랑인 경우면 도덕 감정이다. 대부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사랑을 안 느끼려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또 본능으로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적인 동정심을 발휘하는 걸 대단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동정심을 발휘하자마자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잖아요. 돈을 내든지 뭐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 자기 짊어지고 튀든지 할머니가 옆에서 또 쓰러지면, 아니면 조국의 위기에 빠지면 총 들고 나가서 죽든지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의예지에 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그따위 소리만큼 멍청하고 미련은 그 합리주의자들이 주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따져서 그 도덕 행위를 하는 것처럼 칸트 같은 멍청한 놈들 있잖아요. 아니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면 목숨도 내놔야 되는 마당에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도덕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자들도 이익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정의하거나 그 논단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되죠. 바로 도덕적인 행위나 도덕 감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존재를 몰라서 도덕 감정이 존재하는지를 이성으로만 봤기 때문에. 자,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동정심이라고 그러고 그 동정심은 반드시 자기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는 못 도와주지요. 이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건데, 측은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것은 그걸 부속적으로 보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근데 못 도와주는 사태가 벌어지죠.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지? 그런 상황에서는? 감정이 안타깝죠.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가져요. 못 도와주면. 안타까운 감정이 속상하잖아요.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이에요. 부담스러운 감정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이상한 배우들이 나타나갖고 뭐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굶고 있고 어찌고 저찌고 막 그러면 텔레비전 이쪽 딴 데 돌려버리죠. 본능적으로 동정심은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려고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랑은 아주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건데,
친구들 간의 우정도 세상이 바뀌듯이 두 사람이 잘 못 지내다가 잘 지내게 돼서 아주 친해지면 세상이 둘만 마음이 바뀐 건데 세상이 바뀐 것처럼 느끼고, 애인을 얻었을 뿐인데 천하를 얻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겠죠. 서로 서로 어울림이라는 그런 또 컴패니언, 영어로는 또 컴패니언, 이것도 이제 그런 비도덕적 공감 감정에 속해요. 우정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인조이먼트, 영어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학자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구분을 못해요. 세상 사람은 다 구분하는데 학자들만 돌대가리들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친구, 너의 오늘 올라온 그 친구하고 즐겁게 놀았니? 그렇게 물어봅니까? 기쁘게 놀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쁘게 놀았니란 말은 없어요. 즐겁게 놀았다고 그래야 돼. 반드시 상대방과 공감 속에서만 이 즐거움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울림 속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을 즐거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쁜 것은 칠정에 속한 단순 감정이니까 욕망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밥을 먹든 뭐를 하든 욕망이 충족되면 느끼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진리를 탐구해갖고 진리를 알고 싶은 호기심을 발동하다가 진리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진리욕이 충족됐으니까 또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즐거움 아니야. 대상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즐거움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기쁨은 더럽고 순식간이에요. 끝난다고.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두 그릇 먹으라면 쳐 죽여도 못 먹어요. 물도 막 한 컵 먹을 때 목마를 때 먹으면 대단히 꿀맛으로 쾌락이 느껴지지만 뭐 두 컵 먹고 세 컵 먹고 막 나중에 물로 퍼붓고 막 그러면 고문돼 버리죠. 일본 놈들이 우리 독립투사들 물 부고 계속 물 부어서 고문하듯이. 그러니까 기쁨은 한마디로 어떤 욕망이든 충족될 때 느끼는 좋은 감정이다.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공감 속에서 느껴지는 좋은 감정.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즐거움은 덧없는 게 아니라 대단히 오래가요. 한 번의 즐거움의 체험도 오래오래 남고, 또 그 즐거움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든 어떻든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도 나는 고통을 느끼겠지만 쾌락과 반대. 내 몸이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거니까 죽으면서도 즐겁게 죽을 수 있다. 로마 속담에도 자기 벗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어차피 사람 죽는데 자기 벗 중에 제일 중요한 벗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죠.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즐거운 죽음일 수 있듯이, 또는 우리 윤봉길 의사가 고문으로 살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홍구공원에서 폭탄으로 한 놈이 죽었다는 소리를, 즉사는 아닌데 결국 실려가서 죽었는데 소리를 언뜻 들어요. 일본 놈들끼리 하는 소리, 그 헌병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알자마자 성공했다고 엄청 즐겁게 죽었다고 그래요. 일본 놈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몸이 찢어지면서도, 그럼 고통이고, 쾌락과 반대는 고통이에요. 즐거움과 반대는 괴로움이라고. 괴로운 게 아니라 몸은 고통스러워도 또 즐거울 수 있는 거다, 정신은. 그래서 비도덕적 공감감정은 금방 말했듯이 사랑, 우정, 즐거움, 이 세 개의 감정을 주로 들을 수 있어요. 감정의 구조를 알겠죠? 근데 이것이 막 조합으로
2개가 섞일 수도 있고 3개가 섞일 수도 있고 4개, 5개가 막 섞일 수도 있고 김연아 예를 들었듯이 복합적으로 섞이게 되면 인간 행동은 대단히 미묘해지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동에 대한 해석학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말도 해석하기 필요하다. 단순히 금방 알아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나 도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을 동원해 가지고 이성을 분석하거나 칸트 말처럼 이성의 법칙으로 이성의 법칙인 양 그런 지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타고난 인간의 도덕 감각과 도덕 감정에 의해서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이 도덕 감각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서양 철학 안에 도입한 사람이 셰프스베리야. 그걸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네? 칸트가 말하는 그런 도덕률을 정초하는 건 2가지예요. 하나는 너의 행동의 준칙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다른 거 하나는 타를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으로도 봐야 된다. 이 2가지 태제야. 꼭 알아둬야 돼. 칸트를 비판을 하고 칸트를 쪼다라고 욕할 수 있으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태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의 준칙이 일반화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행동을 준칙을 세웠어. 칸트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준칙을 세웠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화해봐. 그러면 다 거짓말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가 원래 일반화했을 때는 얻으려고 했던 이익을 이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 거짓말을 거로 가정해서 다른 사람이 안 속을 게 아니야. 그러면 거짓말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 이익을 못 얻게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도덕법칙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처럼 이 초보자들한테는 쉽게 사기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생각해 보세요. 자, 금방 그런 욕망과 관련된 것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은, 행동들은 다 이익이에요. 그게 권력이라도 이익이야. 그러니까 나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어떤 욕망? 권력을 잡고 싶고 행사할 수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니까 쾌락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이익은 아까 욕망과 쾌락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익은 한마디로 단순 감정에 속하는 거잖아요. 도덕과 무관한 거라고. 도덕 감정은 따로 본능적으로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칠정과 못지않게 사다는 또 타고나는 거예요. 양무 측은지심 비인야라. 맹자가 그랬죠. 측은지심이었으면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은 측은지심을 타고난다 이거야. 비인 빼놓고, 비인간 빼놓고, 사이코패스 빼놓고는 다 타고난다 이 말이에요. 응? 맹자나 공자는 사이코패스를 불인자 또는 불선자라고 불렀어요. 인내심이 없는 놈 또는 선하지 않은 악한 놈. 이건 이제 타고날 때부터 그런 놈은 사이코패스로 받고, 이제 유교 세계에서는 인면수심이라고 논외로 쳤죠. 그놈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하는 데에 공맹철하고 전부는 집중되어 있다고. 이 사이코패스들이 권력을 못 잡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일찍이 사이코패스 존재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선설은 성립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건 92%의 우리 백성들은 그냥 돈 주어도 떨어져 있어도 안 주워갈 선한 사람들이에요. 92%는. 나머지 4%는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각 국민의 4%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다음에 나머지 4%는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의 중간 정도 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들, 홉스나 무슨 순자 이런 사람들은 이 4%만 본 거예요. 지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니체나 칸트 이런 놈들은 지가 사이코패스란 말이야. 히틀러처럼. 또 나머지 선악 양선설 주장한 고자 같은 사람은
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하기도 하다. 자가든 지가 그런 놈일 가능성이 커. 그것도 4% 정도. 틀린 건 아니지. 근데 맞은 게 4% 정도밖에 맞지 않은 거야. 그런 말들은. 92%는 선하기 때문에 공맹의 태제, 성선설은 92% 타당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패스 존재에도 불구하고 성선설은 성립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도덕감정을 인간은 타고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이코패스는 도덕감정이 없어요. 타고날 때부터. 칠정만 있는 거예요. 칠정만. 응? 쾌락과 욕망과 충족 이런 거, 욕망 충족은 쾌락을 느끼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도덕을 따지려면 도덕감정과 도덕감각을 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은 필요 없고, 아까 칸트의 첫 번째 태제에서 이 욕망과 관계없는 게 도덕감정이고, 많은 경우 욕망을 희생시켜야 되죠. 도덕감정을 따라 움직이려면 이익과 상반되는 것이야. 어떤 경우는 이익과 대부분 무관하고. 그러니까 맹자의 첫 규절이 뭐예요? 맹자라는 책에 하필왈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맹자가 양나라의 임금을 찾아가서 멀리서 왔으니까 임금이 그걸 맹자를 맞아들이면서, 노인께서 멀리서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국익이 우리 국익에 증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맹자가 놀라면서, 왜 왕께서는 하필왈리, 하필 왜 이익을 말합니까? 오로지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익과 도덕은 아무 관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칸트의 태제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이익을 보려는 놈이 이익을 못 보게, 일반화하니까 이익을 못 보게 됐다는 이야기니까 이익 갖고 놀고 있잖아요. 그게 정언명령이라 이런 말들이 결국 이익을 놓고 이익을 얻냐 못 얻냐 이런 거니까, 사실 엄격한 그런 태제, 엄격한 그런 성직자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지, 영국의 공리주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익 가지고 도덕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이익 계산이 합리적인 거라 이거예요. 이익을 합리적으로 캘큘레이션 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으로도 봐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초보자들이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를 몰라요.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보고 수단으로 보고, 사장님이 종업원을 수단으로 보니까 고용한 거죠. 계속 부려먹으려고. 그 대가를 받고, 거꾸로 그 종업원은 사장님을 시키는 내용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죠. 그런 어떤 지배 상명하복 관계나 그런 지시 관계에 있을 때는 수단과 목적이라는 범주로 파악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관계가 목적과 수단 관계만 있나? 우리나라 인간들 관계가? 사랑하는 것도 있고 우정도 있고 앞에서 막 유의적인 관계도 있고, 이익을 위한 관계 중에도 서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동업자처럼 이렇게 상하관계가 아니라 또 도덕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관계는 적어도 감정만큼 복잡한 그 개수만큼 인간관계는 많은 거예요. 그중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하관계를 맺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예요. 그것으로서 인간의 도덕성을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도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목적 아니면 수단으로만 보는 거, 목적으로 봤다, 아니 수단으로 봤다, 목적으로 봤다 해주는 게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거야? 개떡 같은 소리죠. 쪼다라는 말을 내가 그래서 쓴 거예요. 칸트의 도덕 실천인성의 두 태제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인간관계는 도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렇게 수단과 목적 관계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관계는. 예? 그러니까 이 명령과 복종 오는 관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칸트 대갈통 속에서는. 내가 거친 말을 쓰는 건 그놈이 세상을 얼마나 속인 놈이고, 얼마나 그 칸트 한마디 하면서 그 지식인인 척 하는 사람 많은지 아세요? 교수인 척하고. 우리 학교에도 많고 전 세계에도 널려 있어. 공맹철학은 처음부터 감정의 철학이고, 불교는 마음의 철학이에요.
감정에 인간의 행동에 모티브가 있는 거고 동력이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는 거야. 이성은 그 부차적인 하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데이비드 흉도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노예라고 하는 것으로 복무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저 여학생이 시집도 가고 연애도 하고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내일 시험 보는데 술 먹자고 애인이 들똥말똥 썸 타는 놈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은 술 먹으러 가야 돼? 시험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그래? 55년생. 어? 어떻게 결정해? 이름이 뭐지? 여기 있다 지금. 김주영. 어떻게 결정해?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준비해서 뭐가 좋은 거야?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면. 시험을 잘 봤어 그래갖고. A는 잃어버렸어 이제. 아무리 따져봐봐. 여러분들 계산으로 분석적으로 결정 못해요.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아요? 기분 좋은 거 시험 잘 봐서 기분 좋은 것도 감정이야. 나가서 술 먹을 때 즐거운 것도 그 감정이야. 센 놈 쪽, 센 감정이 결정한다. 지난번에 시험 못 봐갖고 된통 당한 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시험을 잘 봐갖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합쳐서 대충 B나 B 플러스 정도 맞아갖고 취직하려고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시험 잘 봐가지고 이미 뭐 든든한 놈은 애인하고 술 먹으러 애인 지금 썸 타는 놈은 대단히 이게 일발이잖아. 안 들어주면 떨킬 수도 있고 가서 술 먹으러 가는 거라고. 센 감정 쪽으로 기울어진다. 인간 행동은 여러 감정이 충돌할 때는. 자, 이성은 어떤 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냐? 가령 술 먹으러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 시험이고 작파고 다 해버리고 그냥 C 정도 맞겠다, D 맞겠다, 그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었던 어떻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서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서 이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지?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으로 행동은 결판이 난 거야. 근데 행동을 가장 빨리 가거나 가장 싸게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성이 계산하는 거야. 이제 그 복무하는 거지. 이성은 이미 선택된 감정에 복무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데이비드 휴미, 공자님을 아주 좋아했던 데이비드 휴미 그 말을 한 거예요. 이성은 감정에 봉사해야 되고 봉사하는 걸 외에 복무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영국 경험론의 완성자라고 볼 수가 있죠. 데이비드 휴미. 그 전통 속에서 데이비드 휴미나 존 로커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존 로커에까지는 이 경험론적이고 감성을 위주로 했지만 그걸 대상세계 인식하는 데만 주로 썼어요. 근데 데이비드 휴미에 와서 처음으로, 또는 데이비드 휴미 앞에는 그 단초를 만들어준 사람, 인간에 대해서도 대상세계가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감정우위, 감성우위의 철학을 전개한 거, 그 단초를 만들어준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 같은 사람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셰프스베리예요. 셰프스베리는 그 할아버지가 영국 현재 노동당은 휴거라고 부르죠. 속된 말로 저널리즘 용어로. 보수당은 토리라고 부른다. 옛날에 자유당은, 리버럴당은 휴거라고 불렀고, 리버럴이 나중에 노동당으로 바뀌면서도 여전히 휴거라고 불러요. 근데 서로 그 뜻을 찾아보면 아주 나쁜 뜻이야.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주 비난하는 말인데, 지금은 애칭이 돼서 휴거, 토리 그러면 좋아라요. 근데 이 휴거당의 창당자가 이 셰프스베리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영국의 이 진보정당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백작 가문의 이제 정통 후계자가 더 서드 세 번째 백작이 이 셰프스베리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셰프스베리를 모르면 존 루크의 그런 자연과학에 쓰여질 만한 그런 인식이론에서 그칠 뻔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도덕이론에 있어서까지 감정우위, 감성우위의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맹과가 이제 같아지는 거라고. 실은 셰프스베리는 맹자를 많이 훔쳐서 쓴 것이다. 그걸 나중에 알게 돼요. 자, 이제 대충 배경 설명을 다 했어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좀 해준 겁니다. 950페이지. 셰프스베리의 12감각론. 3.3 셰프스베리의 12감각론.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가 처음으로 출판된 1711년은 최초로 맹자의 완역본을 포함한 노엘의 중국 제국의 고전 육서가 출판된 해이기도 했다. 1711년 셰프스베리는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을 익명 출판한 즈음에 같은 해에 출판된 노엘의 이 맹자 완역본을 아직 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1711년에 중국 제국의 고전 육서가 유럽에서 널리 알려지면서 그도 1711-12년경 어느 때쯤 네덜란드에서 이 책을 입수해 맹자 완역본을 읽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 그가 1711년에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를 계속 수정해서 1713년에 다시 출판한 이유일 것이다. 셰프스베리는 노엘의 맹자 완역본을 보고 1711년에 도덕론 원고를 더욱 손질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이후 2년 동안 셰프스베리는 천식과 싸우면서 이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에 실린 글들을 집중적으로 수정하고 개작했다. 아마 이 2년 동안의 거듭된 대대적 수정과 개작 과정에서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에 맹자의 도덕 철학과 십이지심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십이지심은 영어로 sense of right or wrong 또는 right and wro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은 옳고 그른 것의 감각. 여기서는 도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right and wrong이라고 그럴 때는 수학적인 그런 문제가 틀리고 맞고 그런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도덕감각이라는 말이죠. 어떤 때는 moral sense of right and wrong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두 번. 근데 나중에는 right and wrong이 귀찮으니까 떼고 moral sense로만 하게 돼요. 근데 moral sense는 센스가 아까 감각도 되고 감정도 된다고 그랬죠. 어떤 때는 도덕 감각이라고 번역하면 대체로 맞지만 어떤 때는 또 도덕 감정이라고 해야 맞은 경우도 있다. 자, 그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더 읽어봐요. 인간, 예절, 의견, 시대의 특징들은 그가 42세의 나이에 요절한 해인 1713년에 처음 실명 출판되었다. 따라서 여기에 같이 실려 공간된 1713년의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가 셰프스베리의 최종적으로 완성된 도덕 철학이다. 자, 이것은 어떤 영국인들, 영국 철학자, 뭐 하버드 아니 저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그런 교수 나부랭이들이 이 책을 읽어봤자 여기서 공자, 맹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못 찾죠. 그들이 공맹을 모르는데. 예? 공맹을 잘 알아야 이거 완전히 베껴 썼네? 코피된 걸 알 수가 있다고. 양쪽을 다 알아야 돼. 동서양을. 근데 이 자체를 읽고 안 것도 실은 전 세계적으로 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밀턴의 그런 신라공, 복락원이 공맹철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은 그 영국 영문학 박사들이 많은데 몰라요. 그 시대에는 대충 이 공맹 철학이 반영되어 있구나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완전히 독특한 영국적인 걸로 영국의 정신을 만든 걸로 막 이제 존 밀턴을 엄청 띄우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국의 독특한 정신이 공맹 정신밖에 더 돼요 그게. 자.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의 내용 분석. 셰프스베리는 1699년에 덕성에 관한 탐구에서처럼
1713년의 덕성 또는 공덕에 관한 탐구에서도 서양 철학사 안에서 그야말로 돌출적, 돌비적 개념인 12감각이라는 개념을 26회가량 사용하고 본성적 도덕감각이라는 수어를 1회 사용한다. 따라서 12감각과 도덕감각은 같은 개념인데 나중에 허치스는 이 도덕감각이라는 수어를 일반화한다. 맹자처럼 그도 12평가 감정도 포괄하는 이 12감각을 인간의 본성적 감각으로 규정한다. 12감각이 본성적 감정 그 자체처럼 우리에게 본성적이고 우리의 만듦새와 틀 속의 제1원리이기에 이 12감각을 즉각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배제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어떠한 사변적 의견도 확신이나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천적이고 순수한 본성을 가진 것은 배치되는 습관과 관습, 제2의 본성 외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감정이 영혼이나 감정적 부분 속에서 가장 일찍이 발생하는 원천 감정이기에 반대의 감정 외에 어떤 것도 빈번한 견제와 제어에 의해 이 감정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전체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이 감정의 작용을 가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앞에서 면밀히 보면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뭐 불변적이다라는 대체적인 그런 말인데 거기에 하나의 예를 두고 있어요. 습관과 관습, 제2의 습성, 본성은 습성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습관과 관습 외에 어떤 것도 그랬으니까 여기서 긍정으로 풀으면 습관과 관습만은 대체할 수 있지. 이 본성을. 본성이 아무리 선하게 타고나서도 그 해적단 사이에서 태어나서 살면 남한테 뺏어서 갖고 오는 것이 선이고 그 못 뺏어오는 것이 악이고 이렇게 선악 개념이 바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뒤틀릴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선한 집단에서 사람들이 성장해야 되는가. 그래야 본성이 그대로 발되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이 아무리 언어를 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언어를 영어 말하는 데서 잘하면 영어만 하고 한국말 모르죠. 한국 아이라도. 거꾸로 미국 아이라도 한국에서 잘하면 영어 모르고 한국말만 하게 된다고. 그러듯이 타고난 본성이 있더라도 그 본성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에 의해서 바뀌듯이 도덕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다윈은 하프 인스팅크트, 반본능이라고 그랬어요. 반본능이란 본능이 반절이고 나머지 반절은 테크닉이야. 습관을 들여서 기술로 습득해야 돼.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한국 사람으로 자랐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 간의 언어의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과 격차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시적인 그 능력을 가져서 시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 쓰라면 시는커녕 편지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렇게 언어 능력의 차이가 그 반절은 기술로 습득해야 되니까 그 차이가 큰 거예요. 도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도덕과 언어 간에는 반본능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언어는 진짜 많이 반본능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언어는 다 달라. 한마디도 같은 게 없어요. 엄마라는 말은 전 세계가 비슷할 것이다. 뭐 중국 사람은 마마 그러고 우리는 엄마 그러니까 순경음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비슷할 것이다. 안 그런 말도 많아요. 아빠 그러면 이제 파열음으로 시작될 것이다. 전 세계가 그런 거 아니야. 언어에 있어서 엉뚱한 걸로 아버지를 뜻하고 엉뚱한 걸로 엄마를 뜻하는 그런 음성 체계를 가진 언어도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손이니 발이니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좀 통용됐으면 좋겠는데 다들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덕은 그렇지 않다. 도덕은 전 세계가 도둑놈 처벌해요. 전 세계의 어디 원시 집단도 강도 처벌해. 사람 두들겨 팬 놈 폭력범 처벌합니다. 성폭력범 처벌해요. 예외 없이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절 본능은 본능인데 좀 더
완전한 본능에 가까운 쪽이 도덕이야. 그렇지만은 그게 연습하고 또 선한 서로 사이에서 그 덕행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또는 그런 마음을 심성을 계속 기르지 않으면 발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잘못하면 뒤틀릴 수도 있다. 북한에서 잘하면 무슨 도덕을 갖겠어요. 진실된 자기가 타고난 그런 도덕성과 당에서 가르치는 도덕성이 어긋장 나가지고 이중 도덕을 갖는다고 그러죠. 듀얼 모랄을 갖게 되는데, 뭐든지 뭐 이기심을 발휘하는 건 악으로 했기 때문에, 이기심이 악도 아닌데 그 자체는 이기심을 해서 이제 이타심만을 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대표하시는 김정은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이제 도덕으로 알고 하는 거죠. 엄청난 왜곡된 것으로. 다 공을 위해서 살을 다 버리는 식으로. 그리고 공원을 낮에 잘 공원 같은 걸 조성해 놓고는 밤에 다 뜯어가 버려요. 공과 사중에 살을 너무 억압을 하니까 이게 억압되어 있다가 밤에는 그냥 100% 발현돼 갖고 공은 싹 없어지고, 이중도덕이죠. 그리고 남의 걸 귀한지 몰라요.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만이 남의 것을 귀히 여겨서 도둑질도 안 하고. 북한에서는 도둑질을 하는 게 잘하는 놈이 선수야. 칭찬받고. 그렇게 살아봐요. 남한에 와갖고 문화 충격 속에서 그들이 5년 이상은 헤매요. 탈북자들이. 네? 가장 이상했던 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게, 왜 저렇게 막 오렌지를 이렇게 싸놓고 막 사과를 이렇게 싸놓고 왜 감시도 안 오고, 저쪽에 안쪽에 그 캐셔에 거기에 앉아있나? 북한 같으면 다 주워가고 칠 텐데 막 그냥, 근데 막 감정이 막 솟구치는 거야. 훔쳐서 튀고 싶어갖고. 그게 제일 처음에 이상했다고. 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어보다는 도덕이 더 본능에 가깝다. 완전 본능은, 컴플리트 인스팅크트는 퍼펙트한 인스팅크트지. 그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지가 알아서 해요, 그냥. 근데 그런 의미의 완전한 본능이라는 의미의 본능이 동물들 중에서는 인간이 제일 적다. 가령 강아지들 태어나 보세요. 이게 첫 배를 낳은 강아지인데, 개인데, 지 강아지가 태어나면 그걸 혀로 다 빨아가지고 피를 싹 먹어버려요. 그리고 태도 끊어서 지가 먹어버리고, 깨끗이 만들어 놓고, 만들면 요놈은 코에 막 씌어져 있던 거 다 이제 없어지면 숨 쉬어 바로. 그러면 바로 그냥 전 냄새 나는 쪽을 향해서 막 기어가가지고 젖을 빨아요. 근데 애기가 태어나면 지가 젖 빨아? 막 기어 올라와갖고, 넣어두면 죽어버린다고. 사람 새끼는 갖다 이렇게 해갖고 어거지로 어떤 놈은 먹을지도 모르는 놈에서 입 벌려가지고 넣어갖고 냄새 맡게 만들어서 막 강제로. 그렇게 해야 인간들은, 새끼들이 살아요. 그 강아지하고 다르다고. 본능이 훨씬 더 본능에 의존해서 사는 거죠, 걔네들은. 우리는 태어난 뒤에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존재가, 대부분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퍼펙트한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 물에 빠지면 애기들은 그냥 자동으로 헤엄쳐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배가 한번 전복된 적이 있었어요. 세월호 말고 그 이전에 100몇 명이 죽었는데 애기 2~3명이 살았어요. 갓난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헤엄치던 대로 헤엄친 거야. 본능으로 헤엄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차도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엄마의 복수의 염도하고 바닷물 염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기들은 엄마 뱃속에 있던 그 느낌으로 그냥 살아남은 거고, 좀 차도 애들은, 사람은 저체온적으로 성인은 죽는데 애기들은 안 죽어요. 서너 명 살았어요. 그냥 그런 건 완전 본능 같아요. 네? 그건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뭐 사람이 엄마가 안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인간은 완전 본능, 반본능, 그 다음에 잠재 본능이 있어요. 잠재 본능. 이 잠재 본능에서 인간 간의 또 차이가, 배움과 안 배운 것 사이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55년생이 막 나이 들면 저절로 삼가감수 알고 그래요? 그거 수학 해갖고 배워야 안다고. 근데 배우면 또 배워져. 자전거 타는 거 태어날 때부터 자전거 타나? 그냥 늙어버리면 자전거 못 타요. 어? 우리 누구냐? 이가은 자전거 탈 줄 알아? 그래?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저 친구 이제 안 배우면 늙어도 절대로 못 타요. 늙을수록 못 타, 이제. 배우기도 힘들어. 유연할 때 배워야지. 배워? 근데 또 배우면 배워져, 이게 잠재 본능은 또 배우면 배워지는 거. 3단 평행복 이런 거 배우면 또 배워져요. 근데 잘하냐 못하냐는 또 차이가 나겠지만은 또 탁월한 사람이 더 잘하는,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이 더 잘하겠지만, 아무튼 배우면 배워지고, 자전거 배우면 배워지고, 운전 타고, 태어날 때부터 운전하나? 그 운전, 1년 안에 초보 운전자들은 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잠재적 살인자들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자동차는 잠재적 살인병기고, 전혀 아직 이 운전 감각이 안 생긴 거거든요. 운전 후 운동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차가 자기의 뻗은 팔, 페어롱드 된 암이 돼야 돼. 팔이 돼야 돼. 뻗은 발이 되고. 발 대신에 자동차 운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잘 운전을 하는데, 우리 서창훈 박사 운전 엄청 잘해요. 뭐 완전히 차와 자기가 하나가 돼서 하는데, 안 배우면 하나도 못해. 이 잠재 본능이라는 게 엄청나죠. 사람 간의 격차.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많이 공부한 사람, 연습한 사람이 잠재 본능을 최대로 발휘해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 말이 있죠. 어떤 천재는 10번에 해서 다 하면 나는 100번 하면 된다. 하고 머리 차이 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다. 저 사람이 100번에 하면 나는 1000번에 하면 되는 거. 결과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매일반이다. 1000번에서 배워서 하나, 100번에 배워서 하나, 10번에 배워서 하나, 결과는 똑같아요. 할 줄 아는 거니까. 부모님이 자기 머리 나쁘게 나왔다고 부모님 타들 게 아니라고. 그런 소리야, 그게. 그러면 여기서 습관이란 잠재 본능이란 말이에요. 잠재 본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타고난 그 반본능으로서 도덕 감정이나 도덕 감각을 잠재 본능이 잘못돼 가지고 막 발현됐어. 나쁜 방향으로. 그러면은 부도덕한 습관으로 도덕적인 반본능을 대체해 버리거나 죽여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설명이죠. 3살 버릇 잘못 배우면 8까지 갈 수가 있고 도둑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어도 못 가져가는 도둑놈이 될 수 없는 인간의 대체적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92%가 아니면 국가는 운영될 수가 없어요. 경찰이 그 도둑놈 잡고 강도 잡느라고 아마 경찰 병력이 한 1000만 늘어나야 될 거야. 왜냐하면 10명이 한 도둑 못 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도시에 숨을 데도 많고 으스건 데서 어영부영할 공간도 많은 데서, 그리고 이 대도시가 운영이 돼요. 왜? 이 사이코패스들하고 반 선악 양선자들만 감시하면 되니까 한 400만만 커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처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걸리면 뒤진다 라는 그 일벌백계주의로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찰이 있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거지. 그놈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찰 또는 경찰학은 어떻게 하면 이 사이코패스, 반사이코패스로부터 이 일반 백성을 지켜내느냐, 이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이코패스 전과가 어느 정도 된지 알아요? 28번, 막 30번 막 그래요. 한두 번 하고 후회하고 그러면 그건 정상인이죠. 다시는 이제 범죄에 말려들지 않는데,
어쩌다가 말려들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실수해서 한번 감옥 갔다 온 사람을 사이코패스로 단정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이코패스들은 막 처음에는 전과 8범으로 시작해갖고 막 28범, 38범까지 간다고. 나와서 3일만 해도 또 범죄를 해. 보통 사람은 완전히 다른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셰프치베리가 12감각과 12감정을 구별 없이 서로 바꿔 부르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둘 필요가 있다. 영어 센스가 원래 인지적 감각과 느끼는 감정을 둘 다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도 맹자의 12지심 속에 두 계기, 인지적 12감각과 12감정을 맹자처럼 구별하지 않은 것이다. 인지적 12감각은 도덕 감성적 12감각을 12판단을 가리키는 한편 12감정은 12감각에 뒤따르는 훌륭하거나 못됐다는 감정, 불가 감정, 떳떳함, 뿌듯함, 뉘우치는 자책감, 죄스러움, 미안함 등을 느끼는 평가 감정이다. 앞에서 한번 설명을 쭉 다 했었죠. 이 두 가지가 다 된다. 마음 심자가. 자. 아무튼 여기서 셰프치베리는 12감각이 희노애락의 본성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본성적인 것이고 또 동시에 제1원리 또는 제일 일찍 발생하는 원천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론적, 철학적, 종교적 의견 여기서 지금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저 위에 본문에 있는 인용이니까 큰 따옴표로 해줘야 되는데 따라서 어떤 이론적, 철학적, 종교적 의견, 확신, 신앙도 이 12감각과 12감정을 즉각, 직접 배제, 파괴할 수 없다고 논변하고 있다. 오로지 제2본성으로서의 습성과 관습만이 이 12감각을 대체하거나 뒤틀 수 있고 다른 감정만이 이 12감각을 견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12감 다른 감정이라는 건 이익을 향한 감정 이런 것들이 제어하고 억압해 버릴 수가 있죠. 안 하고. 자. 이 말은 12감각이 좋은 감정적 습성과 관습에 의해 높이 발전해 덕성이 될 수도 있고 12감각의 본성에 거역하는 나쁜 감성적 습성과 관습에 의해 감정적 습성. 나쁜 감정적 습성과 관습에 의해 저해되어 타락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2감각은 본성적 감정 그 자체처럼 우리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그런 추정적인 표현은 학문적인 겸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죽어버렸는데 머릿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단정적으로 또 다른 것이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쓰면 그냥 떨어뜨려 버려야 돼. 그런 놈들은. 그렇게 쓰는 놈들이 많아. 뭐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단정이거든요. 절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학문에서는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써놓지도 않았잖아. 내가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자. 12감각은 본성적 감정 그 자체처럼 우리에게 본성적이다는 셰프치베리의 명제는 이전에 논란되던 본유적이라는 말로 표현되던 것이다. 로크는 도덕적 지각의 본유성을 부정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셰프치베리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개인 서한에서 로크의 이 입장을 적대했었다. 그리고 본유적이라는 말은 생내적, 타고난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었다. 그리고 모럴리스트에서는 본능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자, 본성과 본능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본능은 본성적 능력이라는 말일 뿐이지 그 본성적 능력을 줄여서 본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가 말이야 칠정은 본능이고 아까 말한 도덕감정은 본성이라고 이따위 식의 논문을 써가지고 계속 학술지에 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스크린을 한 상태에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2사람 이상의 계제 가를 얻어야만 3명의 교수가 교수 심사예요. 계제 가가 2명 이상한테 나와야만 계제가 된다고. 근데 한 사람은 계제 가 했고 하나는 뭐 근본 수정 후에 계제 가 그다음에 계제 불가 이렇게 나왔으면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수정 후에 계제가 근본 수정의 계제가 그러면 계제 안 돼요. 근데 부분 수정 후에 계제가 부분 수정의 계제가 부분 수정의 계제가 3개를 받았다. 그러면 부분 수정을 해서 계제할 수 있어요.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올라와요. 나중에 이제 교수들끼리 상반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재심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혼자 결판 내는 거야. 원로교수가 나한테 왔어. 그게 불가. 이 한국말도 모르는 거야. 한국말도. 어디 되지도 않는 걸 본성과 본능을 막 구분하려고 드는 거야. 이 돌팔이 학자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주는 거지. 학력이 부족한 친구였거든. 부산에서 교수는 하고 있지만 그런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쌍해. 가체해버리는 거지 뭐. 그 성리학자들처럼 사단심 감정을 이성이라고 막 해버리면 필링을 싱킹으로 잘못하면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말 자체가 느낌과 생각이 글자가 다른데 언어가 다르고